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야권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기적의 논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SNS에 올린 건 이번이 27번째입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 이 대통령 말처럼 투기 근절로 이어질지, 예상치 못한 주거 불안정이란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우려되느냐며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을 비유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질타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만큼 무주택자의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게 더 논리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침에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건 올해 신년 기자회견 직후부터인데 다주택자들을 향한 매물 압박이 보다 정교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일으킨 대출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손실은 사회 전체로 전이된다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은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중장기적 제도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관리해야 하는 정책 사령탑의 고민이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적의 논리 발언을 되받아 오히려 대통령 논리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다주택자 매물만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0억 아파트가 50억이 된다고 해서 서민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논리야말로 시장 현실을 외면한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도혁 대표도 현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를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주장은 기적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KDI 연구위원 출신인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은 다주택자의 의자 하나를 뺏는다고 무주택자가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 대통령의 정책을 의자 뺏기 놀이에 비유했습니다. 결국 해법은 공급에 있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일부 전문가들은 집을 팔면 주택시장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될 거란 이 대통령의 주장에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놔가지고 세입자 그 주택을 산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택 공급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전월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다행일 텐데요. 문제는 이미 전월세 시장이 살얼음판처럼 위태롭다는 겁니다. 만약 시장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오히려 크게 악화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2,000세대 넘는 대규모 단지지만 전세 물건은 고작 한 건뿐입니다. 이곳 전용 84제곱미터형 전세 물건이 최근 10억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억 원이 올랐습니다. 1년 전 기준으로 따지면 5건에서 7건 정도 항상 평균으로 딱 2달, 3달 사이 11월부터 정말 없어졌습니다. 역대급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3% 줄었습니다.
특히 성북과 관악, 노원구 등 서민들의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은 전월세 매물이 거의 증발했습니다.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 전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 다주택자가 기존에 임대용으로 내놓던 물량까지 매매로 전환하면 전월세 가뭄과 가격 상승이 더 뚜렷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전세 자금, 이사 시기 등등의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여서 공급 부족과 맞물릴 경우 최악의 전월세 대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터 시간. 오늘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과 야당 또는 일부 전문가의 시각이 전혀 정반대인데 이런 시각의 간극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사실 오늘 이 대통령의 논리 상당히 간결합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게 되고 그만큼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총량의 법칙으로 접근한 셈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왜 온도차가 생기는 겁니까? 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매물, 대개 이 빌라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 같은 저렴한 임대용 주택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집을 살 때는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갈아타길 원하는 경우가 많죠. 저렴한 임대차 물량이 사라지기만 하고 매매 수요는 해소되지 않는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현실에서는 전세 보증금도 대출을 얹어서 겨우 마련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해서 전월세에서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아니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줄어든 임대 물량을 놓고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가 벌써 27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은 분명히 집 팔라고 강요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낸 적도 있지만 네.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표현 수위도 처음에 비해서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처음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언급했을 때를 보면 토론해보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면서 질문형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 대출 규제 방안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이렇게 강경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많아졌습니다. 또 비판 대상도 넓어졌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직접 거론하면서 엉터리 보도다, 허위 보도다 이렇게 말하거나 야당을 향해서는 망국적 투기를 옹호한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네. 효과가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강경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는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보면요, 0.15%로 한 달 전에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고요. 강남 3구에도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매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짚어드렸듯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 근본적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집값 안정세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직접 전선에 뛰어든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 책임이 쏠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다층적인 곳이니까요. 말보다는 정교한 정책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얘기해보죠. 오늘 조국 대표가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유시민을 반명, 자신을 문어개인이라 비방한다면서 대통령 파는 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층이 이른바 뉴 이재명, 일부 친노, 친문 지지층으로 나뉘고 있는 걸 작심 비판한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곳들을 보면 여야가 아니라 여권 지지자 안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인상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갈등,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지지층 분화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특히 내일은 민주당 의원 3분의 2가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식이 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임에서 나오라고 친명계와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모임이 마치 친명계 인증 모임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 여전한데요. 명실상부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 저희 TV조선에 개파 모임으로 해석될까 봐 일부러 가입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공천헌금과 차남 취업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오는 26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석 달 만인데 앞서 경찰이 여러 차례 불러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아직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지역구 구의원 2명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고 가상자산회사인 빗썸의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원내대표직 사퇴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김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한 달 가까이 주변인만 20명 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아직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조사할 것이 많아 여러 차례 불러야 한다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 일정 조율을 하며 다시 2주가 지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2월 안에는 김 의원을 소환한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이번 주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대가 뇌물수수와 자녀 취업 청탁에 더해 숭실대 특혜 편입,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까지 경찰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수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서 검찰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당내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승현 기자, 의원총회 끝이 났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이른바 검찰개혁법이라고 불리는 중수청 공소청법이 우선 논의됐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회의 도중 잠시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제2법을 예고할 예정인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추후 기술적인 논의를 원내 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검찰총장 명칭과 검사의 신분보장 문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는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었습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 소원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언법이 논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검찰, 사법개혁법과 지자체 행정통합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강선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대응 계획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에 대해 개혁의 탈을 쓴 사법 테러라며 법 왜곡죄에 대해선 판사의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법관 겁박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소원에 대해선 사실상 사심죄라며 무한 방탄의 활용 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국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사법부의 두 축인 대법원과 헌재까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쟁점들 안혜리 기자와 함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안 기자, 먼저 재판 소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헌재법 제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죠.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는 법요건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와 대법원 앞다퉈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어떻습니까? 네,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헌재는 하루 만에 26쪽 분량의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재판소원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대법원이 주장하지만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8일 자료를 배포하면서 헌법 해석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헌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네, 쟁점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소원이 사실상 사심제가 될 것이란 이 우려가 있는데요. 우려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어떻게 갈리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대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고 그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대법원 위에 재판 단계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 소원은 사실상 사심제가 맞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재판 소원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그것은 사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헌재는 재판 소원이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헌법 해석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사심제라는 용어 자체가 제도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 지연으로 소송을 치르는 국민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 재판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후속 판결을 거듭하는 소송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도 경고합니다.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한 이 스페인과 독일 인용률이 1%대에 불과해 고비용 저효율의 희망 고문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합니다. 반면 헌재는 분쟁 해결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잘못된 재판 결과를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요건 충족이 안 된 사건은 30일 내에 각하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 장기화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틀 뒤 재판소원법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킬지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한 걸 두고 불거진 내용이 일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들의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공관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포함된 데 이어 이번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인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발언이 국민 생각과 괴리가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박종훈 의원이 김보람 공관위원이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까지 우리 당 공천을 좌우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황수림 공관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 변호사로 참여했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공관위원회 이력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소신에 따라 당적을 옮겨 더 큰 역할을 해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년이 앞에 서고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온 중장년 세대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듭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입장 발표를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 콘서트를 열고 5선 도전을 공식화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가 이른바 절윤을 거부한 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당 지도부의 의견 표명, 입장 표명이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매우 괴리되어 있는. 반면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권파가 중심인 당협위원장 71명은 장동혁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며칠 전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상공에서 실탄을 장착한 채 중국과 대치한 것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군에 항의를 한 일이 있었죠.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한미 양측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자유의 방패 훈련 때 우리 측이 야외 기동 훈련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난색을 보이며 훈련 일정 발표가 미뤄진 겁니다. 한미동맹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실시합니다. 당초 오는 25일 한미 양측이 훈련 계획을 공동 발표하기로 잠정 예정돼 있었지만 이 일정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이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 기동 훈련을 축소,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군 측이 난색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자유의 방패 훈련에 반발해온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첨예한 조선 반도 정세를 극한 노모이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도입니다. 미군은 이번 연합훈련을 위한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도착한 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한 상황이 발생한 걸 두고도 안규백 국방장관이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 항의하는 등 양국의 안보 갈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견이 계속되면 동맹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가 지원하면 보복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또 승전 의지를 강조하는 대형 현수막을 주한 대사관에 걸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의 우려 표명에도 철거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외벽에 세로로 기다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란 문구가 러시아어로 적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이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려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아랑곳 않고 현수막을 걸어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건물 외벽 현수막 게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보복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는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면 한국에 보복하겠다며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에 쓸 미국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지정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돈을 대주는 방식인 이 프로그램에 우리 정부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군의 참전을 옹호하고 전쟁 4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예정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측의 집회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독도의 날, 일본명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올해도 강행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행정구역에 편입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입니다. 갖가지 자료를 동원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Located in the Sea of Japan, Takeshima became part of Japanese territory in the 17th century. 이런 주장은 오늘 오후 일본 시마네현 주최로 열린 독도의 날 행사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은 이 자리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불법 점거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며 장단을 맞췄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뒤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일본 정부도 행사에 고위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왔습니다. 앞서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장관급 파견을 언급했지만 한일 관계를 고려해 관행대로 정무관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일본 소도시에서 시작한 독도의 날 행사가 이제는 일본 내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데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산림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데 경남 함양에는 5개 마을에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능선 곳곳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진 연기는 안개처럼 뿌였습니다. 헬기들은 쉴 새 없이 물을 퍼다 뿌립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발생한 경남 함양 산불은 2시간 만에 70%까지 진화됐지만 새벽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다시 확산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새벽 4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함양군은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불이 이게 빨갛게 보여요. 네. 그 모습들이 정말 사람이 체감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산불 현장에는 순간 최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풍향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산세가 험해 주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잘 미끄러지고 돌도 많이 굴러오고 한 1톤씩 되는 돌도 굴러내려가니까. 오후 5시 기준으로 축구장 약 60개 면적인 66헥타르가 산불 영향 구역에 있습니다. 남은 화선은 1.7km로 57%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예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사이 강풍에 되살아 산림당국이 아침에 다시 헬기를 투입해 주불을 잡았습니다. 또 서산에서 난 산불이 석유 비축기지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지연제를 뿌렸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6건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렇게 산불이 비상인데 산림당국의 수장인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서 논란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청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그젯밤 경기 성남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김인호 전 산림청장. 당시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해 귀가 조치했던 경찰은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하려고 김 전 청장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을 통해 부상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김 전 청장과 연락이 닿는 대로 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치료가 일단 돼야지 진단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경과를 봐야 됩니다. 진단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통보를 할 거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직권 면직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산림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산불 대응 체계 최고 책임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이런 인사가 임명되기까지의 과정과 국민추천제 운영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국민추천제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건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무력화하는 정략적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브레이크를 떼고 달리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입니다. 사고가 빈발하면서 경찰이 픽시 자전거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자녀의 위험한 운행을 방치한 학부모에 대해 아동학대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거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묘기를 부리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골목을 달리던 자전거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승용차를 들이받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을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모두 브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입니다. 약간 브레이크 없이 타면 드리프트하는 것처럼 쭉 가봐요. 묘기용으로 만들어진 픽시 자전거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브레이크 장치를 떼고 타는 게 유행하면서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약 1000건이던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2024년 1,400여 건으로 40%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떼고 다니는 등 청소년의 위험 운행을 방치한 학부모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어린이들에게 학대를 하고 있다고. 경찰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킥보드 운행 단속도 강화하고 이를 방치한 공유업체와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된 혁신도시. 도시 조성을 시작한 지 올해로 꼭 20년째입니다. 목표로 한 자족도시로의 기능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요?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마련됐는데 주말과 휴일이면 사람이 없어 유령도시를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절반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먼저 김동영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근처에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목적지는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절반가량이 출퇴근하거나 혼자 내려와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1시간 반에 했다 하면 직행 타면 딱 1시간 반.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다음 달이면 통근버스 지원이 중단되지만 그래도 당장 이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리면 차 타고 와야 되나 힘들죠. 애들 학원 문제도 있고요. 안에 직장도 있고. 한전이 있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 금요일 오후면 전세버스가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로 떠납니다. 불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변 상가의 불은 곳곳이 꺼져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오후만 되면 싹 빠져나가 버린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아예 건물을 짓지 않고 방치된 곳도 상당수입니다. 빈 땅에는 이처럼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온갖 쓰레기들도 널려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사람이 거의 없어 유령도시를 방불케 하는데 이런 모습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비슷합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정착하지 않고 있는 건 교육과 문화, 의료 등 각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큽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나 특목고, 자율고도 없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각 지역에 나눠주기식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다 보니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정주 인구가 약 2만 3천 명인 김천 혁신도시.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종합병원 말씀이시죠? 그렇죠. 약간 준종합병원. 그런 병원은 없어요. 3만 명이 육박한 원주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이곳 여곳 한 곳뿐인데
과밀화급의 절반이 넘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세종시와 달리 특목고나 자율고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 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69.4점에 불과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교통, 여가 활동 분야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공공기관들을 각 지역에 나눠주기 식으로 분산하다 보니 인구가 2만에서 3만 명에 불과해 자족 도시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프라나 여러 가지 시설이라는 게 배후가 되는 뭐 인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면 뭐 그거를 뭐 짓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살아남으리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죠. 전문가들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격분하면서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한 글로벌 관세 10%를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 나라들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한국도 잠시 뒤 당정청이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관세율을 다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 삼고 있는 무역법 122조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터무니없고 형편없으며 반미적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To do s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day made a president's ability to both regulate trade and impose tariffs more powerful and more crystal clear.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00 이하 소액 소포의 관세를 유지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무력 시위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를 앞둔 일본은 $5,500억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I doubt most Asian economies will try to use as a leverage in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It is also a security partner. 유럽연합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 발표를 예고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작심한 만큼 기존보다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미국에서 한식의 인기는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죠. 높은 관심에 힘입어 우리의 간식과 전통 식기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두바이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다는 이른바 두쫑쿠를 사려고 오픈런을 하는 뉴요커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기존 제품을 재해석해 화제가 되고 있는 두바이 쫀드 쿠키를 파는 한국식 카페입니다.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더니 문이 열리자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We came here because I wanted to show my wife this Dubai chocolate cookie, and I saw this Valentine's gift, and I wanted to get it for her.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형태의 달고나 라떼, 흑임자 라떼의 인기 요인은 호기심입니다. It has these little pieces of candy in them. They're almost like it's like honeycomb. 음력설을 맞아 음료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항아리 그릇과 장수를 의미하는 젓가락도 관심입니다. And it's so neat how Korean tradition is being incorporated into America. 동양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달 항아리는 새해 그림 선물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I'm really interested in Korean art, and I heard that the moon jar brings prosperity, so I bought this for my friend. 한국의 대표적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고객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빵 종류가 수십 개에 불과한 기존 미국 빵집들에 비해 선택폭이 서너 배 넓고 맛도 좋다는 평입니다. I usually don't like any bread like in other bakeries, and this is very nice. 한국식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도 맨해튼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간식은 물론 기념일과 연례 행사 선물로도
K 음식과 소품이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나아가 세계인들의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휴일인 오늘 황사와 강풍으로 인해서 기상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5도 선에 머물 텐데요. 최근에 날이 포근했던 터라 체감상 더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에서 30m 안팎의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건조특보도 곳곳에 내려져 있는데요. 더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가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5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2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